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판결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최대의 정치 위기 중 한 단락을 매듭짓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천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협상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하며 앞으로 열흘을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많은 국민들이 숨죽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43차례의 재판 끝에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대통령 권리 중 하나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도 내란이 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선 세 번째로 생중계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왜 내란죄가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국회에 군을 보낸 거라는 점을 선고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은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보낸 것 자체가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점과 폭동이라는 점 모두 인정한 겁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 쟁점이 됐던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폭동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실행한 공범이란 점도 인정됐습니다.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부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내란죄가 중대한 범죄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덤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올 땐 변호인들에게 말을 걸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엔 긴장한 듯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어제 재판 모습은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느 때처럼 남색 정장에 노타이 셔츠 차림으로 재판정에 입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말을 걸더니 잠시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이 시작되자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덤덤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사형 구형 때 헛웃음을 짓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실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는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무기징역 선고 순간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눈만 깜빡거리며 재판부 쪽만 응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모두 끝나고 변호인들과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또 무기징역 선고 이후 방청석에서는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응원 목소리와 국민한테 사과하라는 비난 목소리가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스타 검사로 떠올라 대통령까지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범 신세가 됐습니다. 그간의 주요 모습들을 이지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충성 발언으로 강직한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킨 윤석열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 시절 좌천과 외압 논란을 겪었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전환점을 맞습니다. 5기수를 건너뛴 파격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이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며 검찰총장에 올랐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밀월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 사퇴 후 곧바로 정계에 뛰어들어 대선에 출마했고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때 미국 방문 만찬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외교 행보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Long, long time ago. 군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인사들과의 소통 속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자 윤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어제 함께 법정에 섰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부추겼다고 지적했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어쨌든 관저에 와서 대국민 담화문 작성해오고 또 포고령 만들어 왔습니다.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별도의 부정선거 수사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군의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려 한 점과 계획 대부분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참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핵심 문건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비상계엄 계획을 함께 세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2명의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중요한 판결인 만큼 궁금한 점도 많은데요. 사회부 최희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특검에선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윤 전 대통령이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면했습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조목조목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우선 치밀하지 못한 준비성을 언급했습니다.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기엔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건데요. 그 밖에도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려고 한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지기현 재판장이 그동안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
이 대목이 눈에 띄었어요. 성경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당 표현도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주장해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이번엔 왜 달랐던 겁니까? 법리는 같지만 인정된 사실관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당시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을 결정적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반면 지기현 재판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12.3 계엄으로 피해가 12.12 사태 못지않다고 봤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양측의 좀 반응도 다르게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느 한 곳에서 꼭 맞는 결론이다라고 하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우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법리와 증거 법칙이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국민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희지 기자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번 판결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어제 결과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선고가 한국 정치사의 중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전 세계 주요 외신도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탄압하려는 비상계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실시간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선고 결과를 짧게 전한 뒤 별도의 해설 기사를 내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윤 전 대통령 자신이 희생자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한국 정치사의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하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CNN 방송은 계엄령 선포가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는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달락을 매듭짓는 사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영국 BBC도 우리 시간으로 선고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관련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특히 BBC는 법원 밖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조명하며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를 양극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일본 NTV 등 주요 방송사는 선고가 진행되는 법원 주변을 생중계했고 중국 중앙TV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의 신용도를 크게 해쳤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다뤘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3 지방선거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여야의 치열한 유세전이 예상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반 인천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해체와 민주당 입당을 예고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연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오늘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선고에 대해서도 사과할지, 또 국민의힘의 중도 외연 확장 메시지가 어떤 수위로 담길지가 관심입니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5곳이 오늘 오후 합동회의를 개최합니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교복 가격을 점검하고 개선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앞서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교복 업체들의 담합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관련 소식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원 주변에서는 지지자들과 진보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며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요.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양측 모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선고를 1시간 앞두고 서초동 곳곳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사이에 두고 진보단체 측과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측이 동시에 집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진보단체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불과 30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응원이, 다른 한쪽에서는 사형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양측에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진보단체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한테 너무나 잘못을 해가지고 사형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왔는데 반면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안타까움을 보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너무 참담하고요. 일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결과에 불복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한번 집회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조서우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형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범여권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와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을 준엄하게 심판하란 국민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서도 실패한 내란이라고 감형하면 내란을 어떻게 처벌하자는 거냐며 상급심에선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1심 선고를 지켜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쉬운 판결이지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해 범여권에선 주요 내란범들의 1심 재판이 일단락된 만큼 내란범들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조속한 항소를 요구하는 한편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법원의 선고가 나온 직후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가운데 당내 소장파는 장 대표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후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먼저 메시지를 내놓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떠한 세력, 그리고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송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즉 절윤을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장 대표는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오늘 입장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실 것이라고 보여서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하시고. 장 대표 역시 절윤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당의 비전과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메시지의 핵심은 어젠다 전환이라며 국민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소장파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가 절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절윤이 불가능하다면 장동혁 지도부와 당은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이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면서 보수 재건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제 전환을 시도하는 지도부와 사과와 절윤이 먼저라는 소장파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외신도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며 한국 최대 정치 위기에 한달락을 매듭지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열흘 안에 이란과 핵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중도 드러냈습니다. 설 명절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 코스피가 5,600을 단숨에 넘어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코스피가 7,9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설 연휴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담합 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담합은 암적 존재라며 영구 퇴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성은 물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였습니다. 얼마 전 언급했던 설탕을 포함해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담합 대상도 콕 집은 뒤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양이 가능합니다. 근절 방식으론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이익 박탈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다며 한도 상향 등 신속한 법 개정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꺼내들면서 민생경제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해임됐습니다.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김 관장의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게 근거가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제청한 건 감사에서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업무 추진비 유용 등 의혹만 14가지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어제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제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취임 당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이란 비판을 받으며 현 여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광복 80주년 김 관장의 기념사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광복회와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독립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쏟아냈고 김 관장에 대한 감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 관장은 보훈부 감사가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기획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위 사안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결국 3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고 독립기념관장 직무는 선임 비상임 이사가 대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천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성폭행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 씨는 색동원에 머물렀던 장애인들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 뒤에 시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고 9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여성 장애인 20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피해자 6명이 특정됐습니다.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간 장애인과 종사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장애인 입소자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종사자 A 씨는 구속을 피했습니다. 성폭력 의혹의 핵심인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 씨 측은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가족끼리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야 할 설 명절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2대가 황급히 아파트 단지로 달려갑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뒤따라 진입하고 환자를 태운 뒤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설 명절 당일이었던 지난 17일 밤 10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차 왔던 거는 들어갔거든요. 빨간 불빛이 베란다 창문에 있어요.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아내와 아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을 말리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설 연휴 뒤 첫 출근 날이었던 어제도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통근버스가 농수로로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70대 운전기사가 숨지고 회사원 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바퀴 한쪽이 농수로에 박힌 채 기울어져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버스 안을 살펴본 뒤
환자를 밖으로 옮깁니다. 사고가 난 건 아침 7시. 운전기사를 포함해 21명이 탄 통근버스가 농수로에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튕겨서 나와 있었고 그 차량은 빗섬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들끝에 실려서 버스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커브길에서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버스는 이 난간을 뚫고 농수로로 추락한 뒤 50여 미터를 더 달리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기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에서 버스가 갑자기 빠르게 달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야가 확보된 도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부 그 승객이 이거 조금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기사의 건강 이상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광주에선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함께 있던 남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집안에 숨어든 점으로 미뤄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치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50대 남성이 공구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2시간쯤 뒤 이번엔 50대 남녀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잠시 후 여성과 함께 CCTV에 포착된 남성은 피를 흘린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됩니다. 펄스랑 쳐져 있고 문에 핏자국 있었고 썩지됐죠. 사정으로 봐서. 집안에 숨어있던 남성이 함께 귀가한 두 남녀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방범창을 풀어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이후 비상계단 방향으로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위독한 상태를 알려졌고 여성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조모 씨는 한 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걸로 봤을 때는 이미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이미 계획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봅슬레이 올림픽 메달리스트 원윤종이 스포츠 외교관으로 불리는 IOC 선수위원회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동계 종목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IOC 선수위원이 된 원윤종은 김재열 IOC 위원과 함께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최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OC 선수위원 선거 결과 발표에 원윤종의 이름이 들리자 박수가 쏟아지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꽃다발과 함께 힘차게 안아줍니다. 올림픽 기간 선수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 원윤종은 후보 11명 중 전체 1위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동계 종목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이자 문대성 전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이어 우리나라 역대 3번째 선수위원입니다. IOC 선수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종목 결정 등의 투표권을 가져 스포츠계의 외교관으로 불립니다. 원윤종은 2034년까지 8년 동안 김재열 IOC 위원과 함께 단 둘뿐인 우리나라의 현역 IOC 위원으로 국제 스포츠 무대를 누빕니다. 제가 또 대한민국 스포츠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앞장서서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준결승에 갈 수 있었던 여자 커링 대표팀은 세계 랭킹 2위 캐나다에 7대10으로 아쉽게 져 준결승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 출전한 정재원은 14위로 레이스를 마쳐 모레 주종목인 매스 스타트 메달을 위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협상 중인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며 군사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거라며 협상 시한까지 못 박았는데요. 준 전시 체제에 돌입한 이란은 러시아와 연합 군사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여 개 나라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평화위원회에 가입한 국가는 미국 등 2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비가입국인 옵서버, 즉 참관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평화위원회 회원 9개국이 70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가 가장 저렴하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에는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We have to make a meaningful deal. Otherwise bad things happen.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걸 거론하며 이란이 핵개발 포기 합의를 열흘 안에 해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미국은 중동에 2개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하는 등 주요 전략 자산을 이란 인근에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준 전시 체제에 들어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러시아와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미리 합의된 훈련이었다며 군사 긴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90%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새해 맞아 건강 챙겨야겠다 다짐한 분들 많으시죠? 여기 중년의 남성 둘도 자기 관리에 아주 진심인 것 같은데요. 각각 55세와 72세라는 게 믿기지 않는 두 남성 만나보시죠. 우통을 벗은 채 나란히 선 두 남성. 미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가수 키드록입니다.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하더니 냉수욕조에 뛰어들고 전지우유를 마십니다. 올해 72세인 케네디 장관, 체력만 보면 믿기지 않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란 표어를 홍보하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장관, 꾸준한 운동과 전지우유 섭취는 이렇게나 강조하면서 백신 접종 효과엔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요. 공중보건을 위해선 백신도 중요하다는 걸 외면해선 안 되겠죠. 반면 건강을 좀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 우려스러운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위험천만했던 그 현장 함께 보시죠. 불꽃이 팡팡 솟아오르는 골판지 상자를 한 여성이 조심스레 당깁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성도 다가가 낚아채려 하죠. 옥신각신하는 것도 모른 채 신나게 터져드는 불꽃. 결국 밀고 당기던 상자가 옆으로 쓰러진 채 폭죽을 발사하며 빙그르르 돌아버립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폐지 줍는 두 어르신이 상자 하나를 두고 벌인 일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요즘 로봇들 참 똑똑하죠. 이러다 정말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건 아닐까 기대와 함께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영상을 보시면 아직은 사람 손길이 더 필요하겠구나 싶어 마음이 좀 놓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신 있게 돌아서 주문한 음료를 찾나 싶은데 우물쭈물 한참 고민하더니 빈손으로 돌아섭니다. 결국 사람이 나서서 해결하죠. 이번엔 상하이 동물원에 춤추는 로봇인데요.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다 관리자에게 연행되다시피 합니다. 반짝이 의상에 중절모까지 쓰고 춤추는 이 로봇도 갑자기 쓰러져 본의 아니게 수습하려던 남성의 얼굴을 발로 차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빠르게 성장하며 우리 곁에 가까워진 휴머노이드 로봇이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강렬한 비주얼과 사운드 그리고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무대까지 색다른 매력의 두 뮤지컬을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꿈이라면 깨어날 텐데 영원토록 깨지 못하겠지. 뮤지컬 이터니티는 1960년대 글램록 스타 블루닷과 그를 동경하는 카이퍼 그리고 두 사람을 잇는 머머의 이야기입니다. 하드록, 로큰롤에 사이키델릭과 신스팝 등을 결합한 소리,
화려하면서도 중성적인 패션 등으로 인기를 끌었던 글램록을 매개로 서로 기억하며 상처를 치유해가는 서사와 독창적인 세계관을 표현합니다. 거대한 우주를 연상케 하는 세트와 다층적인 영상 디자인에 실시간 중계 화면과 비디오 아트는 무대 위 시공간을 무한히 확장합니다. 뮤지컬 목류도원은 최인호 작가의 소설 목류도원도를 원작으로 삼국사기 속 도미 부부 설화를 무대로 옮긴 작품입니다. 여경이 꿈에서 본 여인 아랑을 그의 남편 도미로부터 빼앗고 도미와 아랑은 그런 왕의 폐악에 눈과 얼굴까지 잃지만 결국 서로 찾아 진정한 도원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세계 진출을 염두에 둔 공연은 한국의 미에 집중하는데 커다란 LED 화면은 수묵화로 그려진 꿈속의 용, 고즈넉한 산과 강의 풍경이 흐르고 27곡의 넘버는 오케스트라와 록음악, 꽹과리와 대금, 해금, 가야금, 피리, 태평소 등 전통악기의 선율이 한데 섞여 동서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영화 초속 5cm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멀어져가는 시간의 속도를 바라봅니다. 안개가 낀 듯 몽환적이면서도 절제된 색채 대비로 원작의 감성과 메시지를 재해석하는데 스크린 속 풍경은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을 법한 실제 기억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아련합니다. 애니메이션과 달리 상실과 슬픔, 고독과 향수 같은 보편적인 정서를 집요하게 추적해 인물의 감정선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설 연휴 뒤에도 주식시장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600을 단숨에 넘어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코스닥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러한 주식시장 상승의 배경을 강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5,600을 돌파한 코스피 종가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급등하더니 3.09% 오른 5,677에 장을 마쳤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이어진 미국 증시 훈풍을 타고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종가와 장중가 모두 1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주들은 10% 안팎으로 급등해 장중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해 증시가 더욱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반도체랑 증권주가 좋았던 것처럼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 더 나아가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오늘 하루 나타났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한때 5% 넘게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1, 2위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역시 10% 안팎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은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은 대거 사들인 결과입니다. 증시 상승세가 계속되자 최근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올해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6,000선으로 올리는 상황. 한 증권사는 반도체 업황 개선을 근거로 전망치를 7,900까지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가 어제 평양에서 개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돼 당 제9차 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커다란 변화이고 현 단계에서 자부할 만한 성과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특히 경북 김천은 아침 기온이 영하 6.6도로 출발해 한낮에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7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처럼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질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춥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또 한 번 확대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수도권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 대구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과 광주,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권한대행, 조기 대선, 그리고 내란 재판까지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 1심이지만 일련의 사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지난 상처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